먼저 이제 이거는 우리 신과자 씨가 이제 법정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신과자 씨의 와이프 분께서 이제 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이 이러고 이제 들어가 버렸는데 뭐 애들도 둘이나 있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키워 이걸 어떻게든 여기서 살려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사람을 뭐 하려면 뭐 합의를 봐야 된다는데 합의를 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까 아무것도 몰라. 그냥 머릿속에 그냥 텅 빈 공황 상태야. 갑자기 어느 날 여기 있던 사람이 휙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힘들어는 하세요. 갑자기 붙들려 들어갔으면 한 3일 정도는 힘들어 해도 돼. 괜히 막 뭐 그렇다고 이 사람 때문에 뭐 우울증이 와서 어떤 애 정신과 상담 받네 어쩌네. 야 밖에서 정신과 상담 받으면 뭐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더 힘든 거야. 자 오기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통초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그래서 자 3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우리 신과자 씨 와이프께서 우리 신과자를 꺼내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안사람을 꺼내오기 작전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전액 피해 회복. 즉 이건 뭐냐? 합의를 봐서 꺼내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일부 피해 회복. 공탁을 이용한 이런 방법이 있고 자, 세 번째는 뭐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전혀 어떻게 좀 뭐 답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우리들 흔히 하는 것들 있잖아. 양형 자료. 뭐 탄원서 많이 쓰고 반성문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나리오 뭐 1심 재판부에서는 아 씨발 뭐 너는 이거 네가 사기친 거 맞아. 근데 또 우리 신과자 씨는 아니다. 여기서 몇 개는 내가 편취한 게 맞지만 이거는 편취한 게 아니다. 사실 사기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무죄 싸움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다 일부 무죄, 일부 유죄 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약간 무죄 주장으로 가자 항소심에서 뭐 이제 다툼이 좀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보면 되겠지. 자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방송에서는 자 이 네 개의 상황에 놓고 난 다음에 자 이 네 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난 다음에 각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하나씩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얼추? 뭐 하려고 하는지 이해됐어? 짜잔. 자 첫 번째 전액 피해 회복 합의. 자 우리가 이제 뭐 들어갔어요. 우리가 안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합의 사건, 자 사기로 들어가 있는 가족분들은 제일 깔끔한 건 뭐야? 그냥 합의만 주면 돼. 사실 이 사람은 1심에서도 합의를 봤으면은 뭐 물론 이제 이게 우리 신과자 씨 같은 경우는 초범이에요. 초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합의 보면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래요. 1억 8천만 원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 만약에 검찰 단계나 경찰 조사 받을 때 저거 다 합의 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기소가 잘 안 돼요. 기소되더라도 벌금까지는 아니도 억이 넘었으니까 벌금까지는 아니래도 이렇게까지 구속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야 손을 못 갚았을까 일단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뭐 우리 신과자 씨 와이프가 시집 올 때 갖고 왔던 뭐 금가락지라도 갖다 팔고 뭐 아버지가 몰래 물려줬던 뭐 어디 저기 뭐야 서울 명동에 있는 땅도 몇 평 팔아버리고 어떻게든 답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여러 가지 이제 머리들을 쓸 수 있는데 자 가령 내가 이번에 뭐 돈이 어디서 생겼어. 돈이 어디서 생겼던지 누가 도와주겠다고 해. 자 그래서 전액 피해 회복 합의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경우 자 꺼내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전액 피해 회복을 해서 꺼내오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자 사실 이게 뭐냐면 제일 깔끔한 방법이야. 자 따라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항소 재판부가 잡히잖아요. 그죠? 지금 1심에서 법정 구속돼서 들어갔잖아. 항소 재판부 잡히잖아요. 항소심 재판부. 거기다 그냥 재판부에다 합의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뭐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써줘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반성문과 탄원서가 약간 내용이 바뀝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보석으로 빼기 위한 취지의 어떤 그런 스타일의 탄원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앞전 같은 경우는 뭐다 우리가 뭐 피해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감형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합의서 뭐 탄원서나 반성문을 쓰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항소 자 1심 때 내가 합의가 안 본 상태에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항소심 때 어서 돈이 딱 생겨가지고 이거 합의를 봤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여기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재판 받고 난 다음에 항소심에서 선고 받고 집행유예 받고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다 조금 더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자 합의가 됐다면은 반성문과 탄원서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반성문과 탄원서를 갖다 뭐냐면은 보석 신청, 보석 인용을 위한 보석이 인용되기를 바라는 취지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요게 살짝 둔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스토리를 잘 만들어야 되겠지. 자 아울러
아울러 자 요게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 그 합의서가 들어갔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변호사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변호사님 한번 찔러봅시다.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그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찔러보기식 보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찔러보기. 한번 콕 찔러보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야 합의서 던졌으니까 재판부에서 좀 내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예전에 내가 우리 여기 김 여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한 번씩 했었을 거예요. 자, 이 사건에 자 본인이 들어간 사건에 만약에 그 요지가 있어. 이 사람이 어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뭐야? 얘는 이거 돈 문제잖아. 사기는 결국 뭐야? 돈이야. 돈을 갖다 못 줬으니까 고소를 당한 거고 그 돈을 갖다 갚으면 뭐야? 얘 그 안에 들어갔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들. 자, 재산 사건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다 해결이 됐어. 그러면은 빨리 어떻게든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방법이 하나 있는 게 보석으로 꺼내오는 거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보석에 관련된 거, 자, 조금 이따 보석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올 거예요, 디테일하게. 자, 보석은 일단 변호사님 통해서 신청을 하세요. 신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때쯤 됐으면 국선 변호사가 있든지 사선 변호사가 있든지 다 있을 거야. 그치? 그거 가서 해달라고 하면 돼. 그분들이 써줘야 되는데, 자, 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석은 돈이 뭐 보석이라고 하면 무슨 뭐 또 무슨 어디 가서 황금을 사다 갖다 바쳐야 되냐 님이랄 거 무슨 뭐 보석이라고 하면 또 괜히 겐또를 때려봤을 때 야 뭐 돈을 갖다 뭐 몇 억을 넣어야 되는 거야 뭐야 이게 아니에요. 보석 보증보험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 보증보험에 가면은 보석 보증보험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다 이제 그 보석 신청이라는 거는 변호인이 신청을 할 수, 가족이 할 수도 있고 뭐 누가 할 수도 있고 다 해. 근데 이제 여기서는 대부분 뭐냐면 이 사람 보석 신청을 하려면은 신용이 좀 양호한 사람 한 명. 그러니까 뭐냐면 요 보석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하나 정도는 스탠바이를 시켜놔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세한 얘기는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는 그들이 그냥 알아서 다 해줘요. 그죠? 물론 이걸 본인들이 써서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뭐야 사선 변호인 아니면 국선 변호인 있을 거 아니에요. 국선 변호사님한테 써달라고 해도 돼. 다 해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 사선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해주면 좀 낫지 않겠나요? 뭐 국선 변호인이 보석 신청하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난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어떻게든 합의를 봐. 합의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부분 뭐다? 보석 심리라는 거는 항소 심리일에 아마 같이 열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항소 심리일.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들어갔어. 골인 됐어요. 자,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치소로 잡혀 들어갔어.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뭐 10일에서 뭐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되면은 우리 이제 항소심리 재판부가 잡힙니다. 우리가 이제 항소 신청을 하겠죠 안에서 항소심리 재판부가 잡히고 난 다음에 항소심 재판부가 잡히면은 그때 이제 나한테 또 막 뭐 출석 명령 뭐 항소유서를 언제까지 작성을 해서 내라 네 변호인은 누구다 아니면 내가 사선 변호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뭐 선임계 신청을 하면 되고 변호인 선임이 되고 어쩌고 막 그러게 막 그런 게 될 거 아니야. 자 그것도 계속 살아야 돼. 그 안에서 보석 신청을 언제 하든지 간에 일단 합의를 다 봤으면 보석 신청을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보석 심리일은 항소 심리일에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다고 보면 돼. 뭐 아닐 수도 있겠지. 뭐 좀 자기가 뭐 무슨 뭐 어떻게 되고 그러면 뭐 빨리 열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유튜브 과제형 TV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보석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다 항소 심리를 시작하는 날 대부분 보석 심리까지 같이 열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인용될 사람은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거의 결판이 나요. 뭐 이게 길게는 뭐 2, 3일 정도 걸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한 두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뭐다? 이 사람 보석이 인용된 거를 변호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그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님이 뭐 본인이 뭔가 이제 공사가 좀 다망하셔가지고 자 이 사람 심리가 이 사람의 심리가 금요일 날이 심리인데 항소심 심리 금요일 날을 봤는데 이 양반이 이제 보석 신청까지 해가지고 그날 같이 보석 심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날 감사 오후 재판이라고 했나? 오후 재판 되고 난 다음에 보석 심리까지 같이 열리고 난 다음에 뭐 심리 다 끝났어. 그리고 재판 끝났으니까 이제 심리 끝나고 했으니까 뭐요? 변호사님도 자기 일 보고 퇴근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 그 이 집 안 사람도 이제 그 바깥에 수발로도 딱 보고 그래 뭐 공판 잘 끝났겠지 그러고 퇴근해서 앉아 있었어. 근데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잖아요. 변호사님은 이제 다음 날 공휴일이니까 뭐야? 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이거 한번 치러 간 거야. 갔지? 영어도 집안도 이제 주말이니까 가 있지? 근데 보석이 떨컥 인용이 돼 버렸어요. 그날 오후에.
판사님이 인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연락을 못 받으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안 거예요. 보석이 인용된 거를.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막 부랴부랴 뛰어가가지고 검찰청 가서 서류 떼다가 보석 보증금 끊고 그거 다시 또 법원에다 갖다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월요일 날 꺼내온 사람들이 있었어. 이런 같은 경우는 뭐야? 이런 사람들은 야 보석 인용되면은 심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수 있어. 3일 정도 걸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보면 딱 그거예요. 당일 또는 이길인데 대부분 보석 심리가 열흘 안에 결판이 난다고 하더라고. 열흘 안에는 어떻게든 기각을 하든지 인용을 하든지 결판을 내줘야 된대요. 그러더라고 누가 어떤 분이 전문 법조인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10일 안에는 결판을 내주게 돼 있어 그러더라고. 근데 대부분 얘를 내보낸 사람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그 인용을 한대요. 마지막 못 나온 애들이면은 그냥 안 시켜버리는 거고. 자 따라서 요렇게 우리가 이 사람이 법정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1심에 뭔가 우리가 일을 제대로 안 보고 뭔가 1심 재판을 만만하게 봤어. 씨발 내가 이 정도면은 뭐 무죄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무죄 주장 내가 먹혀 들어갈 거야. 변호사도 잘 썼고 증거도 빵빵해. 씨발 한번 붙어볼 만해. 그래서 딱 했는데 판결 선고 때 뭐 웃기지 마세요. 피고 유죄 인정합니다. 징역 얼마를 선고한다. 딱딱 하고 잡아 들어갔어. 그러면 아싸 이거 안 되겠다. 다음 작전 바꾸자. 야 빨리 합의 봐. 그래서 합의 다 보고 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들어갔을 때 구속 기간은 법정 구속일로부터 항소 심리일 플러스 10일 정도 안에 그 정도면 이 사람 끄집어낼 수 있다 정도로 계산을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하겠지. 자, 법정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재판부가 잡히는데 걸리는 시간, 내가 항소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일주일. 그 다음에 항소를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저기 뭐지? 1심 법원에 있던 나의 소송 기록들이 전부 다 그 항소재판부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을 받고 거기서 판사가 정해지면 판사가 나한테 이제 또 보내겠지. 야, 뭐 저기 너 항소심 몇 부야? 너 언제까지 이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뭐 15일인가 이내 21일 3주 이내인가 저기 항소유서 써서 제출해. 그러고 난 다음에 너 변호사가 있어 없어? 없으면은 국선 변호인도 하나 선임을 해서 주는 거예요. 국선 변호인한테 사건 자료가 도착다는 그 날로부터 21일이니까 15일이냐 21일이냐 그러니까 뭐 이거 국선 변호인이 뭐 연락이 안 되고 이러는데 항소유서 못 썼는데 어떻게 어째 막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오늘 사실 오늘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치? 보석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뭐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어. 사실 보면은 요 내용이 어찌 보면은 우리 요 앞에 이제 이 앞전 섹션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 그대로인 거예요. 자, 그대로입니다. 자, 인천대조영님 안녕하세요. 자, 그대로예요. 그 얘기 그대로인 거야.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보석에 대해서. 일단 보석 신청이라는 거는 합의를 봐요, 먼저. 합의 사건에서는. 자, 이런 사기 사건이면은 보석 신청을 하려면은 일단 합의를 봐. 내가 오늘 여기서는 뭐 병보석이 있네, 어쩌네 이런 거, 나 이거 얘기 안 할게. 난 몰라, 그런 건 사실은. 병보석도 그 예전에 우리 여기 가끔 오는 분들 중에 그 우리 이선희라고 있죠. 이선희가 이제 최근에 내가 확실하게 이 사람 보석으로 안 사는 거 끄집어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안 사람이 몸이 아프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도 보석을 신청한 부분들은 이 안 사람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보석 신청을 해가지고 꺼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의를 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사건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지 뭐 한 20억 갖다 사기치고 난 다음에 나도 바깥에서 보증보험 끊어서 있다가 재판 받아야지 보석 신청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안 사람이 집행유예를 충분히 받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때 찔러보기 식으로 해보는 거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런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뭐야 합의부터 보라는 거야. 합의를 보고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보석 신청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해봐야 사실 저렇게 얘기해봐야 써주는 변호사들도 없어요.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래요. 자 두 번째. 신청서는 누구나 쓸 수 있어. 하지만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양식을 써야 됩니다. 보석 신청서와 그 다음에 재산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 피고인의 재산증명서 같은 거. 재산증명서에 이 사람이 뭐 얼마 정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갖다 적어 놓으면 되니까 그 양식도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 별거 없는데 이 보석 신청서라는 거를 쓰는 데 있어서 요게 이제 뭐냐면 말을 조금 잘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재판을 바깥에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잘 적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그거를 우리 뭐 기아차가 잘 쓰겠어? 아니면은 뭐 굳이 저기 누구야 우리 여기 저 뭐 저기 유필리비가 잘 쓰겠어 그거를 변호사님들이 잘 쓰는 거야 전문 법조인들이 그거 많이 해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보석 신청서도 사실 개인들이 할 수도 있어요. 개인들도 할 수도 있고 뭐 이 피고인과 관계된 사람은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냥 변호사님한테 써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따라서 변호사님이 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변호사님이 해보자 하면 한번 해봐. 근데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변호사님이 하지 마. 그럼 뭐지? 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야. 생각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 이런데 저런데 어떤데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정말 생각들은 많이 있는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너희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요행이라는 건 없어 요행이 있었다면은 당신들은 사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요행을 바라지 마내 사건에 대해서 관대하게 바라보지도 말고 내 사건을 정말 내 사건 우리 안 사람의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봐 냉정 삼자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야 이렇게 상황이 다 이해가 돼 어떤지 모르겠지만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다 징역에 간 놈들은 다 개족 같은 씹새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냥 자 농담입니다. 농담 자 좋아요. 아울러 신용이 깔끔한 사람이 보증보험을 신청을 해야 된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 깔끔한 사람 한 명 정도는 스탠바이를 시켜놓고 있어라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는 점 요거 약간 몇 군데 좀 뛰어다녀야 됩니다. 보석이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검찰청 거기 민원실에 가면은 보석 보증보험 접수를 받는 데스크가 하나 있어요. 어떤 뭐 아가씨가 있든지 아줌마가 있든지 아저씨가 있든지 앞면 앉아서 그 꾸벅꾸벅 졸고 있을 거야. 그럼 거기 가가지고 보석 보증보험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거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있어. 설사 내가 보석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선고 때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 기각됐기 때문에 얘는 안 사람은 얘는 못 나와. 얘는 좆된 거야. 끝났어. 이제 다 들어가서 다 살고 나와야 돼. 막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모르는 거야 그거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짜잔. 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신과자 씨 사기로 구속돼 있는 신과자 씨를 위해서 뭔가 이 사람을 이번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남은 미결 기간 동안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작전을 짜야 되는가.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일부 피해 회복 공탁. 예, 일부 피해 회복 공탁. 또 여기가 좀 내용이 좀 길어요. 공탁 부분이. 공탁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탁이라는 거는 사실 뭐 답은 없어요. 사실 저게 답은 없는데 자 최소 공소금액의 70에서 80% 정도는 공탁을 걸어야 안정권은 사실 전액을 다 하는 게 맞는 건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만약에 내가 뭐 피해자랑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공탁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한 100만 원 정도는 줄 수가 있는데 피해자는 막 1억을 요구를 해. 서로 합의금이 맞지가 않아. 이런 경우들. 그럴 때는 내가 얼마라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얼마라도 좀 내겠습니다라고 해서 얘기를 내는 걸 얘기하는 것도 있고 자 그런 공탁이 있고 아니면은 현재 딱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1억 8천만 원 딱 편취된 금액 1억 8천만 원이 딱 이미 정해져 있어 그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공소금액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얼마라도 내가 뭐 넣겠다 이건 합의가 아니야 공탁이라는 거는 그냥 얼마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털어서 넣고 나머지는 내 징역 살고 나와서 갚을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공탁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공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요거 역시도 담당 변호사님의 조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내가 또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는 광고를 하는 방송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변호사가 필요 있네 없전에 오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변호사님들이 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변호사님 또는 그 변호사 사무장들이 해줘야 되는 얘기인 거야. 어머니 아드님을 꺼집어내기 위해서 당신 남편을 여기서 꺼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조력을 해줄 수 있다.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에서 만약에 내가 조금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더 있다면은 그 부분이야말로 이제 우리 그 변호사님들이 딱 개입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이 부분 이렇고 이거 이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어쩌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일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은 거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뭐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뭐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 이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변호사님들이 자기 공부해가지고 자기 머리 갖고 정신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면 안 돼. 그냥 거기는 그냥 거기대로 알아서들 그 사람들이 어떤 솔루션을 짜주면은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야. 내 생각엔 이런 거 같은데 그게 안 되겠느냐. 명백하게 한번 뭐 얘기를 해줘봐라. 뭐 그좀 오픈 마인드된 형태로 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되는데 자 일단 일부 피해 회복. 내가 도저히 저 1억 8천만 원까지는 안 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 뭐 내가 예전에 결혼할 때 쌓아왔던 폐물들이나 여러 가지를 사그리목당 뒤집어 봤을 때 딱 만들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 정도가 있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라도 내서 저 사람을 끄집어 내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공소금액 70에서 80% 정도가 된다면은 요거는 집행유예를 한번 비교해 볼 만하다. 이런 사건에서는. 근데 이게 또 딱 틀려.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사기입니다. 우리 신과자 씨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보이스피싱이나 뭐 다른 인터넷 사기나 이런 것도 이거랑도 약간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금전 사고예요, 사기 사건이에요. 따라서 사기 사건이나 이런 금전 재산 사건에서 피해 회복 일부 피해 회복 일부는 그냥 적게 할 것 같다 그러면은 공탁을 사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공탁을 한번 해보는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심에서 1억 8천을 다 못 갚았기 때문에 어떤 형량이 선고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 형량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방송은 어떻게 일을 봐야 되고 이 신과자 씨가 그냥 사기죄라는 걸 지어서 징역 생활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이 사람은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사기를 치고 왔으니까 얘는 몇 년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형량의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하지만 뭐다? 자, 항소심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이 1심에서 인정된 공소 금액의 피해 금액의 70에서 80% 정도, 못해도 50% 이상 정도는 메꿔줘야 1심 때 받은 형량보다는 조금 깎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울러 또 하나, 공소 금액 70% 80% 정도까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금액들 있잖아요. 그럼 그 금액들에 대한 거는 재판장님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 판사님, 우리 80% 냈으니까 일단 집행유예를 빼주세요. 나머지는 몰라요. 이러면은 세상에 나쁜 놈들이 그러면은 저 새끼의 돈을 100억을 슈킹을 치고 10억을 슈킹을 치고 난 다음에 8억 원은 돌려주고 그럼 2억은 그냥 남는 거네. 들어가서 몇 달 좀 한 3개월 푹 쉬고 나오면 되겠네. 이러면 2억이 그냥 꽁으로 생기겠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애들이 있다고.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들인 거 이런 새끼들이 정말 별놈들이 많아요. 별의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것도 이 20%라는 것도 내가 어떻게 변제를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이제 변호사님들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요 정도까지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요런 의견서, 변호사님도 요런 의견서를 써주고 또 자기들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뭐 준비를 했다. 앞으로 이 사람 이렇게 해서라도 선처해주면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라도 좀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그런 식으로 취지로 해서 써야 된다는 거야. 그 어찌됐건 간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공탁이라는 거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공탁 같은 경우는 뭐다?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야 한다. 근데 이게 자, 요게 조금 있으면 바뀝니다. 이제 요 다음 장의 공탁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뭔가 이제 그거 뭐 하시오. 그렇게 하겠는데 하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공탁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탁 신청을 위해서 개인 피해자의 신상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보이스피싱들. 얘네들은 뭐야? 정보공개 청구라는 거를 해야 돼. 그죠? 근데 이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대가 누군지 알아. 이게 약간 다른 거야, 그거랑. 상대가 대충, 내가 저 사람들한테 1억 정도를 빌려올 정도면은, 내가 저 사람하고 서류 쓰면서 우리 집에 계약서에 보면 저 사람 주민번호하고 주소 정도는 다 있을 거라고, 핸드폰 번호는. 그럼 이 정도 갖고는 충분히 신청해 볼 수 있어요. 보정 권고만 받아가지고, 가서 이 사람 초보만 떼오면 돼. 보정서 받아가지고 다 뗄 수 있어. 그 타인이 가서 뗄 수도 있는 거, 공탁 신청하고 난 다음에 있어요. 그런 게 하여튼간 따라서 자 이제 공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전액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합의도 안 되고 내가 공탁이라도 걸겠다 그러면은 자 신청은 담당 변호사님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 변호사님한테 해달라고 해줘. 국선이든 사선이든 있는 대로 갖다 주고 해달라면 이 사람들 다 해줘요. 자 아울러 민사 배상의 전념을 또 하겠다라는 취지의 양형 자료가 또 같이 들어가 줘야 되겠지 우리가. 그지? 이 사람 어떻게든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련의 작업들이 모두가 일련의 어떤 그런 자료들이 일련의 것들이 모두가 완료가 되고 제대로 잘 끝나서 들어갔다면은 역시나 이것도 한번
찔러보기식 보석 신청을 해보는 거는 어떻겠느냐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요렇게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사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신고자 씨가 뭐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한번 이 사람을 끄집어내 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렇죠. 안 될 수도 있고 되면 좋은 거고. 아울러 내가 전액은 절대 못 만들어. 그리고 이 피해자들도 씨발 거 전액 안 갖고 오면 합의고 그냥 조지고 없어. 전화하지 마. 딱 이래버리면은 여기서 뭔가 이제 공탁의 길이 열렸을 때는 최소 우리 신고자 씨가 받은 형량을 조금이라도 좀 깎기 위해서는 공소금액의 한 50% 이상 정도는 그래도 들어가줘야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감량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크게 뭐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어차피 나와서 저 돈 다 갚아야 돼요. 민사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 해서 형량 많이 안 깎일 것 같고 그러면은 안 사람 더 살으라고 해. 씨발. 그 안에 뭐 1년도 있었는데 저 또 한두 달도 못 있어? 그냥 살아. 살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천천히 갚어. 괜히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뭐 있는 사람들 괜히 피해 보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공탁은. 공탁도 이게 공탁 얘기가 딱 나오면은 대부분들 처음에 이 채팅창이든 어디든 딱 하는 얘기가 50%는 공탁은 판사님이 허가를 안 해주면은 안 돼요. 공탁 안 된다고. 무슨 공탁이 되냐고. 50%는 촉가구인데 내가 공탁해가지고 깎아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뭐겠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건에 따라 다른 거야. 내 사건이 사기 사건이냐, 단순 금전 사건이냐, 아니면은 저기 뭐 보이스피싱이냐, 뭐냐, 아니면은 뭐냐, 이게 사건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무조건 공탁이 뭐 형사 공탁도 뭐 재판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안 된다,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주면 된다, 어쩐다, 어쩌고 저쩌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그게 자 2020년 11월 19일 날 이게 통과가 됐답니다. 형사 공탁 특례 제도라고 해가지고 자 2020년 11월 19일 날 이게 통과가 됐대요 국회에서.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공탁을 하려면은 뭐야? 그 피해자의 이름, 그러니까 인적 사항을 갖고 있어야만 이게 공탁 신청이 됐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누구를 막 찾아내느니 어쩌든지 막 지랄들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자 요게 이제 다 요게 또 그 2020년 11월 19일 날 얘가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2년 뒤에 이게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올 연말 2022년 연말이 되겠죠. 자, 앞으로는 뭐냐면은 사건 번호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한 거예요. 피해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굳이 내가 알 필요 없이 사건 번호.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세요, 그렇게? 이제 형사 공탁 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면 되고, 자, 그 외에 공탁에 대해서, 공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탁에 대해서 정말, 지금 이걸 하나를 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굳이 얘기를 막 한참 하자면은, 이거 내일 아침까지 해도 이해를 못 할 뿐더러, 중요한 건 뭐다? 나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고, 듣는 사람도 제대로 이해가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들이면은 제대로 요 블로그를 가보시면 돼요. 내가 요 블로그 주소는 조금 있다가 우리 영상에 그 바로가기 주소에다가 그 밑에 세부사항에다가 요 블로그 바로가는 주소를 내가 달아놓을 테니까 그때 시청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이 블로그가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잘 해놨어.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가장 잘해놓은 브로그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직접 나 홀로 공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공탁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브로그 주소가 이거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현재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올해 이제 형사 공탁 특례 제도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사건 번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탁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뭐 대충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밑에 형사 사건은 사건마다의 공탁의 진행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 역시도 공탁이라는 거를 진행을 할 때는 우리 국선 변호인이든 사선 변호인이든 변호인들의 조력이 필수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